불과 몇 년 전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수소를 바보들이나 믿는 멍청한 기술이라고 대놓고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롱받던 기술 하나가 조용히 28년을 버티더니 지금 벤츠의 다임러, 스웨덴의 볼보, 심지어 도요타까지 세계 3대 트럭 공룡을 한 팀으로 뭉치게 만들었거든요. 세계 최강들이 왜 하필 한국 기업 딱 하나를 막으려고 손을 잡았을까요? 이 수소 전쟁의 내막을 알고 나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왜 흔들리는지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수소 트럭 이야기를 꺼내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응이 딱 하나였습니다. 코웃음이었죠.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앞장서서 비웃었거든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2015년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소 연료 전지를 두고 그냥 바보들의 전지라고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영어로는 풀셀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연료 전지가 퓨얼셀이거든요. 그 발음을 살짝 비틀어서 바보라는 뜻의 풀로 바꿔 부른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작정하고 만든 말장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2020년에도 또 2022년에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사가 쏟아졌고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사업가가 몇 년에 걸쳐 대놓고 비웃으니 그 말이 곧 정답처럼 퍼지지 않겠어요?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고 언론도 시큰둥해졌죠. 사람들 머릿속엔 아주 자연스럽게 공식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수소는 곧 실패한 기술이다. 이렇게요. 한번 굳어진 이 생각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제대로 부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니콜라라는 미국 회사의 사기극이었죠. 이 회사가 수소 트럭을 만든다면서 아주 그럴듯한 시연 영상을 하나 내놨는데요. 트럭이 도로를 힘차게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동력으로 달린 게 아니라 언덕 위에서 트럭을 그냥 굴려 내려보내고는 마치 스스로 달리는 것처럼 찍은 겁니다. 이 가짜 영상 하나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끌어모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창업자였던 트레버 뮬턴은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고 2023년 12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요, 2025년 2월에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무너졌고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라, 수소는 역시 사기다. 이렇게 수소라는 이름 자체에 시커먼 먹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었어요. 니콜라의 사기극은 그 회사 사람들의 거짓말이지 수소라는 기술 자체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인심이 그렇지가 않죠. 한번 나쁜 소문이 붙으면 멀쩡한 기술까지 싸잡아 의심받게 됩니다. 수소 트럭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사기 아니냐며 눈을 흘기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대안은 전기 트럭 아니냐? 배터리 넣고 달리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로 잘 굴러가죠. 그런데 무겁고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대형 화물 트럭으로 가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한계라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핵심은 배터리 무게입니다. 대형 트럭이 먼 거리를 달리려면 배터리를 어마어마하게 실어야 하는데요. 그 무게가 자그마치 4.5톤에서 5.5톤에 달합니다. 반면에 수소 트럭이 싣는 연료전지랑 수소 탱크 무게는 1.8톤에서 2.1톤 정도예요. 무게가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트럭은 짐어시로 날라서 돈을 버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무거우면 그만큼 실을 수 있는 짐이 줄어듭니다. 돈 버는 공간을 배터리가 다 잡아먹는 셈이죠.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등학생이 소풍을 가는데요. 가방에 도시락이랑 간식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가방에 백과사전 대신에 벽돌만한 보조 배터리를 10개나 쑤셔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가방은 이미 꽉 차서 어깨가 빠질 지경인데 정작 도시락 넣을 자리가 없어요. 대형 전기 트럭이 딱 이 신세입니다. 짐 실을 자리에 무거운 배터리부터 채워야 하니까요. 문제는 무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전 시간도 발목을 잡아요. 대형 트럭 배터리를 급속으로 충전해도 30분에서 90분이 걸립니다. 승용차야 마트 다녀오는 동안 충전하면 그만이지만 물류 트럭은 다릅니다. 트럭은 세워두는 시간이 곧 손해거든요. 기사님이 그 30분, 길게는 1시간 반을 도로 위에서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만큼 배송이 늦어지고 운송 횟수가 줄어드니 회사 입장에선 고스란히 돈이 새는 셈입니다. 게다가 겨울이 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날이 추워지면 배터리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침에 시동 걸 때랑 저녁에 달릴 때랑 갈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니 이건 사업하는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오늘 실을 수 있는 짐이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누가 마음 놓고 쓰겠어요? 그런데 트럭 회사들 사정을 더 딱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이랑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CO2를 강하게 줄이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유럽연합은 대형차가 내뿜는 CO2를 단계적으로 확 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못 맞추면 벌금까지 물리기로 했고요.
한마디로 디젤 트럭은 이제 서서히 쫓겨나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기존 디젤은 규제 때문에 퇴출당할 판이고, 전기 트럭은 무게랑 충전이라는 물리적 벽에 막혀 있고, 수소는 머스크의 조롱과 니콜라 사기극으로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세계 트럭 업계 전체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하면 현대차가 세계를 누비지만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8년, 그러니까 벌써 2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해 우리나라는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온 국민이 금부치를 모아 나라를 살리겠다고 줄을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가장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겨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참담한 해에 현대차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조용히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형편이 어땠습니까? 웬만한 자동차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 기술을 빌려다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어느 누구도 답을 못 낸 수소 기술에 덤벼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겠죠. 그 뚝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건 그 세대가 살아온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우고 안 된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밤을 새워 뭔가를 만들어낸 세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수소차 이야기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8년이면 그때 갓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3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는 세월입니다. 강산이 3번은 바뀌는 시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세상은 수소 같은 건 안 된다고 등을 돌렸는데도 이 회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놓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건 기술의 이야기라기보다 한번 마음먹은 건 끝을 보고야 마는 그 세대의 성정을 그대로 빼닮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28년의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시죠. 2013년 현대차는 투싼 iX라는 수소차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 본 시제품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양산 수소차였습니다.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도 못한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해낸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이번엔 대형 트럭입니다. 엑시언트라는 이름의 이 트럭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 연료전지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승용차도 아니고 수십 톤짜리 짐을 싣고 달리는 대형 트럭을 수소로 굴린다는 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실현한 나라가 바로 우리였다는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이 기술을 남한테 빌려다 쓴 게 아니라 속까지 다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연료전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막전 극접합체,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의 기술을 빌렸으면 팔 때마다 로열티, 그러니까 기술 사용료를 계속 갖다 바쳐야 하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이죠. 그런데 속까지 다 자기 기술이면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남습니다. 이 스택을 2개 얹어서 180kW의 힘을 냅니다. 이렇게 심장까지 제 손으로 만들어낸 덕분에 지금 현대차는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 못 만들던 나라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던진 진짜 결정적인 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폐열 난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열이 같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냥 버려지는 열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 버려지는 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겨울철 트럭 난방에, 그리고 시스템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알뜰하게 다시 써먹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여기서 전기 트럭의 뼈아픈 약점이 드러납니다. 배터리로 굴러가는 트럭은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집니다. 배터리라는 게 추위에 정말 약하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스마트폰이 갑자기 확 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히터까지 들면 그 전기를 또 배터리에서 끌어다 써야 하니 혹한기행 갈 수 있는 거리가 반토막까지 나버립니다. 짐 싣고 먼 길 가야 하는 트럭한테 이건 치명적이죠. 반면 현대 수소 트럭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전기를 만들면서 나오는 그 공짜 열로 난방을 해결하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몇 년을 붙잡고도 못 푼 이 겨울 문제를 버리던 열 하나로 조용히 풀어버린 거죠. 28년을 파고든 회사만이 낼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그 남은 열로 방을 데우고 그 위에 젖은 옷도 말리고 그러고도 남는 온기로 밤새 방바닥이 따뜻했다고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던 그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현대차의 폐열 난방이라는 게 결국 그 발상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나올 열을 그냥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다 써먹는 것.
화려한 신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아주 익숙한 살림살이의 지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술이 좋다는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진짜 도로에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도로에서도 통하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도로,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알프스입니다. 겨울이면 영하로 뚝 떨어지고 고갯길은 하늘 높이 구불구불 올라가는 그곳. 전기 트럭이라면 배터리가 반토막 나거나 아예 멈춰서기 딱 좋은 환경이죠. 실험실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도로, 그것도 이렇게 사람 잡는 도로에서도 버티느냐거든요. 현대가 바로 그곳으로 트럭을 보냈습니다. 때는 2020년 10월, 현대차는 스위스에 수소 대형 트럭을 세계 최초로 상용 투입합니다. 시범 운행이 아니라 진짜 돈 받고 짐을 나르는 상용이었어요. 이걸 위해 현대차는 스위스의 H2에너지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줄여서 HHM이라는 합작 회사를 세웁니다. 남의 나라 안방에 들어가 정면 승부를 건 거죠. 여기서 파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폐열 난방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알프스의 혹한 고갯길, 배터리 트럭이라면 히터 켜는 순간 주행거리가 쭉쭉 빠지는 그 구간을 현대 트럭은 연료 전지가 내뿜는 열을 난방에 그대로 재활용하면서 유유히 넘어갑니다. 남들이 멈춰설 자리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넘어간 겁니다. 말로만 좋은 기술이 아니라 가장 가혹한 무대에서 몸으로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동차 강국들이 즐비한 유럽 한복판,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소비자들 앞에서 한국에서 온 트럭이 가장 험한 코스를 골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그동안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리였어요. 그런 무대에서 현대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보인 셈입니다. 그럼 이게 한두 번 반짝하고만 이야기냐? 전혀 아닙니다. 숫자를 보시면 입이 벌어집니다. 2026년 1월 기준 유럽에서 현대 수소 트럭이 달린 누적거리가 2천만 킬로미터를 넘어섭니다.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무려 500바퀴 돈 거리예요. 트럭 몇 대가 잠깐 굴린 게 아니라 진짜로 지구를 500번 감고도 남을 만큼 유럽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겁니다. 그것도 한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유럽 5개 나라에서 165대가 상용으로 뛰고 있어요. 냉장 냉동차부터 청소차, 컨테이너 운반차, 크레인 특장차까지 식음료와 마트 물류 현장에서 매일 짐을 나르는 실전 부대입니다. 정해진 시험 코스만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의 실제 생활 물류를 이 트럭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처음 1000만 킬로미터를 채우는 데는 3년 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100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2000만까지는 훨씬 짧은 시간에 도달합니다. 처음엔 조심조심 굴러가다가 검증이 쌓이니까 눈덩이처럼 속도가 붙은 거죠. 이게 바로 실증 데이터의 힘입니다. 환경에는 얼마나 보탬이 됐을까요? 디젤 트럭 대신 이 수소 트럭들이 달린 덕분에 줄어든 이산화탄소가 약 13,000톤입니다. CO2 13,000톤. 이것도 감이 안 오시죠? 30년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1년간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소나무 15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습니다. 트럭 165대가 작은 숲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낸 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시범이랑 상용이랑은 다르잖아요. 잠깐 보여주기로 굴리는 거랑 진짜 장사하는 거랑 같냐? 이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현대의 2천만 킬로미터는 실험용 몇 대를 정해진 코스에서 굴린 숫자가 아니에요. 5개 나라에서 165대가 실제 화물을 싣고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D 환경까지 다 통과하면서 쌓은 상용 실적입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밥벌이였다는 얘기죠. 그럼 경쟁자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유럽 100년 트럭 왕국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이 회사도 GenH2라는 수소 트럭을 만들어 자랑스럽게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5대로 누적 22만 5천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적도를 5바퀴 반 동거리라며 뿌듯해했죠. 그런데 이 숫자를 현대 옆에 딱 세워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임러 22만 5천 킬로미터, 현대 2천만 킬로미터. 계산해보면 약 89배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거인이 겨우 시범운행 수준일 때 부품 하나 못 만들던 나라에서 온 현대는 이미 89배를 앞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임러는 시범운행이고 현대는 상용운행이라 두 숫자를 1대1로 맞비교하는 게 완벽히 공정하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다임러는 아직 조심스럽게 5대로 실험하고 있을 때 현대는 벌써 165대를 실전에 풀어놓고 지구를 500바퀴 돌리고 있었다는 것. 누가 앞서 있는지는 이 한 장면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를 지켜본 유럽의 공룡들이 벌인 행동이죠. 그게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먼저 유럽 트럭의 왕이라 불리는 다임러부터 보시죠. 100년 넘게 세계 트럭 시장을 호령해온 이 회사가 얼마 전 아주 뿌듯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자기네 수소 트럭 시범 차량이 누적 22만 5천 킬로미터를 달렸다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어요. 우리도 이만큼 해냈다 하는 자축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를 아파트에서 본 현대의 기록 옆에 나란히 놓아보면 상황이 아주 묘해집니다. 현대는 유럽에서만 누적 2천만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했죠. 다임러의 자랑스러운 기록은 22만 5천 킬로미터. 계산해보면 다임러의 성적은 현대의 89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년 왕국이 온 힘을 다해 자랑한 숫자가 상대의 채 100분의 1도 못 되는 거예요. 게다가 현대는 165대가 실제 도로에서 화물을 나르는 상용 운행이고 다임러는 고작 5대짜리 시범 운행입니다. 자랑의 무게 자체가 다른 거죠.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이미 매일 짐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택배 회사인데 다른 한쪽은 이제 겨우 시험 삼아 트럭 5대를 동네 몇 바퀴 돌려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 몇 바퀴를 두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뿌듯해했으니 현대의 기록을 봤을 때 이 100년 왕국의 속이 얼마나 뜨끔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자랑을 했지만 속으로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여기서 유럽 공룡들도 위기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임러와 볼보, 이 두 라이벌이 손을 잡았습니다. 원래 트럭 시장에서 서로 안 잡아먹으면 다행히 앙숙 같은 사이인데 말이죠. 두 회사가 2021년에 셀센트릭이라는 합작회사를 세웠습니다. 지분은 정확히 50대 50. 목표는 하나였어요. 수소 연료 전지를 대량 생산해서 현대를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셀센트릭은 처음엔 2025년까지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결국 그 목표를 약 2030년 전으로 미뤘습니다. 무려 5년 가까이 밀린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소를 채울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깔리질 않았고 무엇보다 친환경 그린 수소 값이 너무 비쌌던 거죠. 계획은 거창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자꾸 발이 묶인 겁니다. 이미 알프스 고갯길을 넘나들며 실제 화물을 나르고 있던 현대와는 출발선부터 처지가 달랐던 셈이죠. 자, 그리고 진짜 사건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2026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이 세센트릭이라는 합작회사에 일본의 도요타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다임러 볼보와 똑같은 대등한 지분으로요. 다들 아시다시피 도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판매량 1위를 밥 먹듯 하는 자동차 업계의 거인이잖아요. 그런 도요타까지 이 연합에 합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임러, 볼보, 도요타, 세계 트럭 시장을 대표하는 3마리 공룡이 한 팀으로 뭉쳤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각자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거인들이 그것도 서로 경쟁하던 사이에 갑자기 한편이 되겠다고 손을 맞잡은 겁니다. 대체 누구를 상대하려고요? 놀랍게도 그들이 넘어야 할 상대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차죠. 세계 3대 트럭 공룡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기업 하나를 맡겠다고 연합군을 결성한 겁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자 100년 역사를 가진 거인 셋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줄로만 알았던 상대 하나를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서 결국 서로 손을 잡은 격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수소 트럭이라고 하면 비웃었죠. 저 조롱받던 기술, 저 변방의 나라가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거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셋이서 힘을 합쳐야 겨우 상대해 볼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두려워한다는 말,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강자들이 서로 뭉치는 겁니다. 정말 만만한 상대라면 굳이 라이벌과 손잡을 이유가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콧대 높던 새 거인이 자존심을 접고 한 팀이 됐다는 건 이미 현대를 혼자서는 못 이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들의 연합 그 자체가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훈장인 거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대가 이미 실제 도로 위의 실증에서도 대량 생산에서도 그리고 남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플랫폼에서도 저만치 앞서 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을 잡지 않으면 이 격차가 영영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이 든 거예요. 시간은 이미 현대편으로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접어두고 일단 힘부터 합친 겁니다. 더 늦으면 아예 손도 못 대게 생겼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면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동차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 기술을 빌려다 쓰던 처지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트럭 거인 셋을, 그것도 서로 앙숙이던 회사들을 억지로 한 팀으로 뭉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뭉쳤다는 소식이 곧 우리가 앞섰다는 증거라니, 이보다 더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반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대체 현대는 무슨 수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수소 트럭의 가장 아픈 약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벽을 못 넘으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 벽이 뭐냐면요, 바로 돈입니다. 수소 트럭은 차값이 디젤 트럭의 두세 배나 됩니다. 여기에 수소를 채울 충전소도 아직 흔치 않죠. 트럭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멀쩡히 굴러가는 디젤 놔두고 3배나 비싼 트럭을 사서 충전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새 연료를 쓰라니, 이게 쉽게 결심이 서겠습니까? 아무리 친환경이 좋아도 내 지갑이 먼저 열려야 움직이는 게 사업이잖아요.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이건 마치 출퇴근용 차 한 대 사는데 갑자기 3배 값을 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그 차를 굴릴 주유소가 동네에 몇 군데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한들 선뜻 손이 가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나온 좋은 기술이 돈 문제 하나 때문에 사라진 경우가 어디 한둘이었나요? 현대도 이 벽을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여기서 아주 영리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트럭을 아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쓴 만큼만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걸 페이퍼 유즈, 그러니까 주행거리당 요금제라고 부릅니다. 트럭을 살 필요도 없고 충전소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트럭이 굴러간 거리만큼만 요금을 내면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요금 안에 수소 연료값도, 정비값도, 유지보수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바꿔볼까요? 요즘 정수기 사서 쓰는 집 잘 없죠? 매달 얼마씩 내고 렌탈해서 쓰잖아요. 필터 갈아주는 것도, 고장 고쳐주는 것도 다 그 요금 안에 들어있고요. 수소 트럭도 딱 그겁니다. 목돈 들여 살 필요 없이 정수기 렌탈하듯 넷플릭스 구독하듯 쓴 만큼만 내는 거예요. 사장님들 부담이 확 줄어드니 결심이 훨씬 쉬워지죠. 이게 왜 똑똑한 전략이냐면요, 트럭 회사가 수소 트럭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비싼 차값, 하나는 충전 걱정. 그런데 이 구독 방식은 그 두 걱정을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차는 안 사도 되니 목돈이 안 들고 연료며 정비며 다 포함이니 충전이나 고장 걱정도 안 해도 되죠. 사장님은 그냥 물건 실어 나르는 본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 골치 아픈 건 전부 현대가 떠안는 구조예요. 이러니 부담 없이 한번 써보자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결정적인 힘을 보태줍니다. 스위스에는 대형차한테 물리는 통행료가 있는데요. 무배출차, 그러니까 매연 안 나오는 수소 트럭한테는 이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에요. 디젤 트럭은 내야 하는 통행료를 수소 트럭은 안 내니까 그 차액만큼 수소 트럭 쓰는 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비싼 차값을 이 통행료 면제가 상당 부분 메워주는 셈이죠. 나라가 판을 깔아주니 경제성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트럭을 빌려주는 이야기였다면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전략, H2라는 겁니다. 현대는 완성된 트럭만 파는 게 아니라 트럭의 심장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자체를 다른 회사에 공급하기로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유럽의 트럭 회사 이베코가 현대의 연료전지를 사다가 자기네 수소 트럭과 버스를 만들어 팔고 있거든요. 이베코가 2022년에 손을 잡자는 약속을 맺었고 2025년에는 현대 연료전지를 얹은 트럭을 실제로 고객한테 넘겼습니다. 유럽 회사가 현대의 심장을 사다 쓴다는 겁니다. 남의 기술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핵심 부품을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뭉클한 대목이죠. 이렇게 심장을 팔기 시작하니 현대는 완성차 회사 한 곳을 넘어서는 존재가 됩니다. 남이 만든 트럭 안에도 현대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트럭을 몇 대 더 파느냐 싸움이 아니라
아예 수소시대의 표준 부품을 진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장사의 힘이에요. 확장 속도도 무섭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에는 엑시언트 수소트럭 21대가 투입돼서 공장 물류를 나르고 그 옆에 수소 충전 거점까지 함께 깔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노르칼 제로라는 사업으로 30대가 항구를 오가고 있고요. 북미에서만 누적 주행 거리가 100만 마일을 넘겼습니다. 이 100만 마일이라는 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도로에서 짐을 싣고 굴러다니며 쌓은 진짜 실적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드디어 남미에도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우루과이에 8대를 보내는데 단순히 트럭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깨끗한 수소를 뽑아내는 생태계까지 통째로 함께 짓습니다. 트럭 파는 장사가 아니라 아예 에너지판 전체를 깔아버리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비싼 차값은 구독 방식으로 풀고 초기 경제성은 스위스 같은 나라의 통행료 면제로 확보하고 여기에 심장격인 연료전지를 유럽에 팔면서 미국을 지나 이제 남미까지 판을 넓혔었습니다. 약점이라 부르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 온 거예요. 그러니 앞선 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만하면 마음이 좀 놓이시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앞길이 훤히 열린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현대가 모든 면에서 완승을 거둔 것처럼 들리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결코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겨울입니다. 먼저 가장 아픈 곳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트럭 한 대를 사서 다 굴리기까지 드는 돈을 다 합친 걸 총 소유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총 소유 비용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은 아직 배터리 전기 트럭이 더 쌉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국제연구기관의 분석을 보면 장거리 대형 구간에서조차 연료비도 정비비도 배터리 쪽이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수소 트럭이 디젤과 비슷한 값이 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깨끗하게 만든 그린 수소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수소가 무조건 이긴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과장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가 앞설 수 있었던 데엔 스위스 같은 나라의 도움도 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대형차에 매기는 통행료를 무공해 트럭엔 면제해줬거든요. 그 덕에 수소 트럭이 초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정부의 도움 없이 시장 힘만으로 홀로 서기엔 이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안 보입니다. 승용차 쪽은 더 냉정합니다. 세계 수소 승용차 판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재작년 약 14,000대에서 작년엔 12,800대 수준으로 마이너스 21.6%나 줄었습니다. 현대가 그 안에서 판매 세계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중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문제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7월에 서명한 감세법, 흔히 OBBBA라고 부르는 그 법 때문에 친환경 지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수소 생산해주던 세금 혜택도 착공기한이 앞당겨지면서 사실상 문이 좁아졌고요. 미국 정부가 밀던 수소 거점 7곳 중에 4곳은 자금이 깎이거나 철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올해 2월엔 캘리포니아 콜톤에서 수소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났어요. 안타깝게도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여파로 그 일대 충전망이 사실상 마비돼서 멀쩡히 돌던 충전소가 몇 곳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인프라가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트럭도 갈 곳을 잃습니다. 충전소가 없으면 트럭은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편 유럽을 보면 방향이 정반대예요. 유럽연합은 아피르, 우리말로 하면 대체연료 충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30년까지 핵심 물류망의 2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반드시 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이 뒷걸음질 칠 때 유럽은 아예 법으로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물론 유럽에도 변수는 있어요. 올해 3월엔 유럽연합도 대형차 판소 규제에 순통을 좀 틔워주는 유연 조치를 꺼냈거든요. 완전히 순풍만 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진짜 강점이 뭐냐?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선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 혹한에도 주행거리가 안 줄어드는 폐열 난방, 트럭을 사지 않고 달린 만큼만 내는 페이퍼 유즈 구독 방식, 그리고 알프스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신뢰성입니다. 승용차는 잠시 주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겁고 멀리 달려야 하는 대형 트럭에서는 수소의 물리적 이점이 분명합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문제거든요.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수록 배터리는 무게에 발목을 잡히지만 수소는 오히려 강점을 발휘하니까요. 세계 3대 공룡이 굳이 손을 잡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먼 나라 트럭 이야기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트럭이 나르는 물류비는 결국 모든 물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우유 한 팩, 라면 한 봉지 값에도 기름값과 운송비가 다 녹아 있어요. 무공해 대형 물류의 주도권을 한국이 쥔다는 건 우리 월급으로 치면요, 매달 나가는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이 산업이 지켜낼 제조업 일자리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앞선 기술 하나를 붙들고 있는 게 결국 우리 지갑을 지키는 일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부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남의 기술을 빌려 쓰던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기술 하나에 28년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세상이 바보들의 전지라고 비웃을 때도, 사기극이 판을 칠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뚝심이 결국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트럭 공룡을 한 팀으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고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늘 그랬듯이 남들이 비웃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버텨 기어이 판을 뒤집어온 그 저력이라면 이번 겨울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